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저번 주에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왔고, 오늘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얼마 안에 수립하죠? 1년.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의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아니죠. 뭐만?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죠. 네? 그래서 요 비용을 부과시키는 행위는 요것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다가 지정하죠? 개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행위 제한이 강화돼야 됩니까? 완화돼야 됩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이 숫자는 20% 뭐 높거나 증가하는 지역.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정이 되면은 돈 내야 되니까 뭐 특색 있는 지형 지물 등을 이용해서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절차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랑 똑같이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시하고 하는 건 똑같지만 심의 전에 뭐 해야 되죠? 주민의 의견 청취. 요게 차이점. 요거랑 이제 보면서 좀 더 보충해보죠. 1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경우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그리고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2번,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20%로 하고, 특광시군은 건축물의 규모,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번이 정답.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보면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이 나옵니다. 그 총액 중에 민간한테는 20%까지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2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문이니까 그대로 읽어두시고. 3번, 구청장은 보기도 싫죠? 특광시군. 그래서 차이점은 심의 전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내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을 한 거죠. 이럴 때는 이만큼 감면을 줍니다. 근데 납부를 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내가 추가 설치를 하는 거죠. 추가 설치했을 때는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 이렇게 나오면은 감면, 그만큼 깎아준다 이 말이고, 납부를 하고 나서 추가 설치했을 때는 환급.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서 돈이 남았습니다. 환급해 줍니까? 아니라고 했죠. 잔액이 생긴 경우에도 환급하는 건 아니고,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환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돈을 냅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요전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아마 노트에는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부담시킬 때 원칙은 뭐 한다고 했죠? 협의. 요거는 기본서라든지 요약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약서에는 일단 좀 여기서는 좀 찾기가 힘든 것 같고, 기본서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는 그 뒤쪽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죠. 보면은 서울시장이 사업을 했는데 서울 옆에 있는 과천, 안양, 광명이 이익을 얻은 겁니다. 서울시장이 설치한 도로로 인해서 과천, 안양, 광명이 이익을 얻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라는 거죠. 미리 뭐하고? 협의하고.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 관할이 같으면 누가? 도지사가. 같은 도 아니면 도지사가 다른 시도에 걸쳤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행안부 장관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다가 행정청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부를 부담시킬 때 원칙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같은 도면 도지사, 다른 시도에 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그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그 일부가 최대 50%까지. 근데 나중에 지문에 나오겠지만 이 비용에는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 같은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든지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지는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까지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이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랑 비행정청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행정청일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50%까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지할 수 있고, 비행정청일 때는 3분의 1까지 보조하거나 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시행자니까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어디가 틀렸냐면 요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건 행정청이 사업을 할 때, 비행정청은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다음에 3번 시장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와 뭐해서? 협의해서 그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3번 정답. 근데 이때 만약 협의가 안 될 때 그 다른 시군이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근데 다른 시도에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가로 안에 이 비용에서는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뺍니다. 제외.
제가 요거는 5, 6월달 강의할 때 아마 프린트로 나눠드렸을 겁니다.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5, 6월달에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여기 기초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까지. 기초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까지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수립하는 경우가 뭐였죠? 미국고 해서 보면은 첫 번째 공모 맞죠? 그 다음에 미개발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래서 이 보존녹지는 아예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에 지정할 때에도 생산녹지 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근데 여기 어디는 안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 써놓은 거죠. 주거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50%가 아니라 30% 이하인 지역. 그래서 기읍 맞고 디귿 리을까지 맞죠. 기읍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지정에 관한 설명. 자, 이건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저번 주에 아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나왔을 거고 지정하는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해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요.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밑으로.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똑같으니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랑 똑같이 맨 처음에는 기초조사해야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이렇게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에서는 열람한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공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람. 그래서 지정을 위한 공람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대부분 며칠이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여기서는 30일, 30일 내에 결과 통보. 여기 이제 관리계획에서는 60일, 여기서는 30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뭐 안 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공람 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래서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 그 다음에 협의심의는 뭐 시도 대도시 갈 때는 지방이랑 국장일 때는 중앙이랑 하는데 요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보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그냥 조문을 다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시행자가 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정을 하거나 내지는 제안을 하거나 요청할 때 이럴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생활 실태, 주택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 이게 바로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1번 정답.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에는 공람 공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간 신문에 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은 공람 공고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공람 공고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간 신문에는 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얘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뭘 해야 되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330만이 아니라 여기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는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이럴 때에는 국장과 협의하였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 환지 처분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시로 나오면 다음. 그래서 뭐 해제 절차 한번 해보면 해제 사유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요건 얼마네? 3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 계획 나오면 3년. 근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뒤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거꾸로 할 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은 2년. 개발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 계획은 또 3년. 실시 계획 나오면 3년. 근데 거꾸로 할 때 2년, 3년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얼마로 바뀌죠? 5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받고 사업 쭉쭉쭉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된다라는 거.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이 공사 완료 공고일이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노트는 그 순서대로 거의 넘기시면은 딱딱 나올 겁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이에 보면은 중간에 실시계획, 인가 요걸 중심으로 정리를 했죠. 실시계획, 인가. 그래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그 다음에 4번은 부도나 파산. 요럴 때. 그래서 1번 1년이라는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얼마 안에? 2년 안에 뭐 하나 할 때? 착수가 없을 때. 세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시행자의 부도 내지는 파산. 요거 찾으라는 거죠. 보면은 기획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착수는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실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여기 없죠? 요거는 그 옆에 노트에 보면은 왼쪽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2분의 1 병행 중에 1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계획 수립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그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는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3번 취소. 여기 취소라는 건 실시계획 인가뿐만 아니라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읍이 요거. 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번 1년이죠.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니은 빼고. 4번이 정답이죠. 그다음 16번. 개발법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뭐죠? 정원화 게임에
그래서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아닌 게 실시계획. 정하나 게임이면 정하나 게임이에요.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근데 여기서 좀 더 하면은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나 해산에서 청산금의 징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도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저번 주 시험에는 아마 주택 상환사채가 나왔을 거고, 오늘은 토지상환채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일단 세 가지가 나오죠. 사업 인정 고시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수용 보상금은 공치법에서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전 현금 보상을 예외로 발행하는 게 토지상환채권. 그래서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이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데,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까? 공공시행자가 발행합니까?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발행할 수 있죠.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민간은 뭐 받았을 때 채권을 발행하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갑의 저푸른 초원을 1억 원어치 수용을 합니다. 이때 이 수용 보상금은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 현금 보상을 예외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보상금의 전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일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전부 줘버리면 환지가 되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발행 규모가. 그 다음에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하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이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토지로 상환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까지 줄 수 있죠? 건물로 상환을 해도 됩니다.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증권이죠? 김영식 증권. 김영식 증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채권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게 토지상환채권이죠.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받아야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 빼고는 다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 빼고는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또는 무김영식이 아니라 김영식. 이유는 누가 정하죠? 3번 정답. 발행자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 시행자인 경우에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 수용 방식.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라는 게 나오죠. 여기 종전 토지가 있죠. 이 종전 토지는 1번지 5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임차권자가 이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과 A의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적인 거죠. 할 수 있다. 해서 2번지 250제곱미터의 토지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을이 소유를 하고 있고 B라는 임차인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고 역시 을은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자, 환지 방식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면서 제한받는 이 사용 수익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미리 이것 환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고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나는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권리도 함께 아울러서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에 남아있죠. 다만 무슨 목적으로 지정을 하면 처분도 할 수 있죠?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환지 예정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고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 A라는 임차인은 종전에 500제곱미터에 있다가 환지 예정지로 가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였죠? 와 좁다. 그거 보시는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말고 그거 뒤로 가야지. 뒤로. 거기. 형광펜 돼 있죠? 와 좁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권. 두 번째는 나는 500제곱미터가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계약 해지 권리 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죠? 시행자에게. 원래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요게 왓좁다 효과. 그 다음 이런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60일 내에. 오케이. 이게 이제 환지 예정지에 관한 내용이죠. 보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동의를 했으니까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같이. 2번 정답. 임차권자의 권리도 같이 지정해 주라 이 말이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지료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정비법에서는 그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정권자가 행사하면 정비법에서는 대부분 누가 하죠? 권한자가?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인데 앞에 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이랑 구역 지정할 때 그때 권한자가 약간 차이가 나죠. 그거 한번 정리해보죠.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 특별시, 광역시, 시. 근데 요 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러니까 대도시는 그냥 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을 하죠. 원래는 하는데 그럼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원래 해야 되니까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정하고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 이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여기서는 구청장 등 이렇게 보면 구청장 등. 요거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구청장 등. 요 단어는.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을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죠.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만 있는 거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구역을 지정 신청. 그 다음에 이 지정권자, 특광시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기획,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수 빠져요. 군수 들어가면 안 되죠. 기본계획 수립권자니까. 그 다음에 니은. 다만 도지사가 니은으로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디귿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맨 끝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지정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 여기는 틀린 게 광역시의 군수는 빼야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특광시군 할 때 특광시군이 이렇게 묶여 나오면 거기 나오는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합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특광시군 이렇게 묶여 나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기 있는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부분 제외돼야 되죠. 그 다음에 리을에 리을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미음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요 사람만. 요 사람. 구청장 등이죠. 그 구청장 등이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 그래서 4번이 정답. 이 사람은 누구한테 신청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빠져야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 이런 건 문제 다 읽고 있으면 큰일 나죠. 딱 보고 느낌상,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책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문제로만 쭉 보시라고 문제만 봐도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요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별채 및 식재 할 때 누구한테 와봤죠? 시장, 군수 등. 정비법에서는 대부분 이상.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 전에 즉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런 지역에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7가지 행위 중에 요 2가지는 좀 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죠. 그래서 요 제안에 관한 내용이 그 문제에 다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뭐 따로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그냥 문제만 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문제에 다 써놨으니까 문제를 조금 보면 되겠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에블바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면은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예정 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제한하는 기간은 3년, 연장은 한 차례 1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뭘 제한하냐면 곧 5번에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요 딱 2가지 행위를 제한하죠. 그 다음에 21번에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아마 노트에는 정비법 맨 앞에 사업 3가지 비교해 놓은 거 29? 응, 29페이지에 거기 밑에 표 밑에 보면은 창 2번째 참고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행자가 원칙 누구죠? 민간이 하죠. 개선사업은 공공이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인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민간이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예외적 공공시행자 해서 8가지 정도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천재지변. 두 번째는 지자체 장기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환 정비 방식. 요거를 천병순 여기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4번은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그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근데 여기 무슨 사업은 제외하죠? 재건축은 제외. 그 다음 5번은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얼마 안에? 3년 안에. 이 둘 다 3년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뭐 됐을 때? 취소됐을 때. 이거 혹시 버린 겁니까?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틀리면 되니까. 요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7번, 8번에는 면적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국공유지, 전체 정비구역의 면적에서 국공유지나 국공유지 내지는 주공이 소유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 그 다음에 8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요게 재개발, 재건축을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보면은 1번에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서 국공유지나 국공유지 내지는 주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3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3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어디가 틀렸죠? 재건축이라서. 요거는 재건축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의 구성 승인받고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고 얼마네?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얼마네? 3년 안에. 그래서 4번, 5번 다 틀렸죠. 천병순 내면 너무 쉬워서 그건 뺐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22번. 옳은 것인데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아니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해야죠. 재건축 사업은. 이번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네. 네.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건 재건축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단지 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뭐 이렇게 나오면은 밖에 주택단지의 하면은 단지 안에서는 안가 4343 그래서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에게 인가 받아야죠. 조합 만들 때는 항상 인가. 그 다음에 뭐 저번주에도 나왔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원칙 자유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이니까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군수 등. 근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소집 요건은 제가 노트에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노트는 33페이지에 나와있죠. 잠깐 소집 요건을 좀 정리해 보면은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첫 번째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직권으로.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요게 소집의 요건. 그래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는 게 원칙인데 특히 예외적으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은 얼마? 그것만 10분의 1. 그것만. 그래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집이 되고 나면 이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죠. 출석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은 얼마가 출석해야 되죠?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게 4가지. 첫 번째가 창립총회, 두 번째는 사업 시행계획, 세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비사업비. 요거는 20%가 출석하는 거. 이렇게 출석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겠죠. 이걸 의결정족수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과반수가 찬성하는 게 요 두 개. 요 두 개는 좀 따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 처분 계획은 일단 20%가 출석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요 두 가지.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 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나죠?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늘어난 사업비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빼고 그리고 뭐 총회를 개최할 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 결혼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선임이 되지 않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소집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은 조합에는 조합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총회는 필수적 기관이라서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총회는 10분의 1. 이것만 10분의 1이고 원칙은 5분의 1입니다. 항상 원칙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원칙은 5분의 1인데 요것만 10분의 1 이상은 요거로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3번 정답. 최근에 뭐 코로나 이런 거 사태 때문에 전자투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뭐 뉴스에 나오고 하죠. 그래서 총회 같은 것도 전자투표로도 많이 하고 서면 출석을 권장하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견하는 총회는 얼마 이상이 출석하죠. 출석 나오면 10% 아니면 20%. 출석은 10% 아니면 20%. 그러니까 20%가 출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을 빼고 사업비가 얼마? 10% 이상 늘어나면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죠.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 사업 시행계획서랑 관리처분계획. 저 두 가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분양 신청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사업을 실시를 하죠. 요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분양 신청은 며칠 안에? 분양 신청 전에 요 120일 안에 12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먼저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통지나 분양 공고를 보고 내가 이 아파트 마음에 들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그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여기 저번 주에 입체한지 신청 기간 나왔었습니다. 입체한지 신청하는 기간이랑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똑같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죠.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 얼마 연장해 주죠?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얼마 안에는? 5년. 5년 안에는 다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은 건 요 현황을 기출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 저번 주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인가 고시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분양 신청한 절차인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요거는 혼자 할 때는 안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하는데 분양 통지를 해주고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 하니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얼마?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번 정답이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내가 아니라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이랑은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죠. 근데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간 만료일이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죠. 그 기준을 전원의 동의. 우리 집 짓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법에 정하는 관리처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합니다. 자, 이거는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상권자는 제외.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맞지만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마지막에 아까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에서 분양 대상이 되는 건물의 대지는 한 필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한 필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한테 건물을 주면은 그 건물은 깔고 있는 이 대지는 1번지 하나의 필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렇게 분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단지는 제외. 지상권자는 제외한다는 거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고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개발이나 개선 사업에서 분양을 할 때에는 하나의 건물의 대지는 한 필지가 되도록 하는 게 원칙. 근데 주택단지 이거 아파트 단지죠. 요거는 한 필지가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건 제외합니다. 아파트 단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건물의 대지는 한 필지가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택단지는 제외.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원래 법에서 대통령령에서 관리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얼마가 동의하죠? 전원이 동의하면 그 기준을 법과는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전원의 정의. 그 다음에 주택법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